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찻길의 아이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피터와 아이들의 기지로 노 신사분에게 도움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넋두리 아주 지루하고 보니 힘들다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힘을 내서 재미있게 많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죄수들과 포로들. 하루는 엄마가 혼자 메이드 브리지에 갔다. 아이들은 워낙 기차역을 좋아해서 엄마를 태운 기차가 도착하기 좋기 1시간 전에 엄마를 마중하러 나갔다. 기차가 아무리 제 시간에 맞춰올지라도 말이다. 물론 그런 적은 드물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라 해도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기차역에 일찍 나가서 들판이며 바위며 강물과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이었고 7월치고는 아주 추웠다.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필리스의 표현을 빌자면 꿈속의 코끼리 떼 같은 포도색 먹구름이 하늘에 몰려왔다. 비가 어찌나 퍼붓는지 아이들은 기차역까지 한 걸음에 내달렸다. 더욱더 세차고 거센 빛발이 매표소 창문과 일반 대합실이라고 적힌 썰렁한 방의 창문을 비스듬히 때렸다. 아이들은 일반 대합실이라고 적힌 외진 곳에서 광고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여러분은 그 놀이가 무엇인지 물론 알 것이다. 광고놀이는 낱말 맞히기와 비슷하다. 자기 차례가 되면 밖으로 나가 마음에 드는 광고를 보고 들어온 뒤 몸으로 그 광고를 흉내낸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맞히는 것이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보비는 엄마의 우산 밑에 앉아서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다. 동생들은 보비가 우산 밑에 앉은 여우가 나오는 광고를 흉내낸다는 것을 알아맞혔다. 필리스는 엄마의 비옷으로 마법 양탄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비옷이 뗏목처럼 뻣뻣하게 서 있지 못해서 보비와 피터는 마법 양탄자를 알아맞히지 못했다. 다시 필리스 차례였다. 필리스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어떤 남자가 안내하는 나일강 여행 광고의 스핑크스를 흉내내려고 애썼다. 그때 상행선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날카로운 신호가 울렸다. 아이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재빨리 뛰어나갔다.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인 기관사와 화부가 기차에 타고 있었다. 아이들과 두 남자는 정중한 인사를 주고받았다. 짐이 장난감 기차에 안부를 묻자 보비는 자기가 직접 만든 토피 사탕을 싼 기름이 축축하게 밴 꾸러미를 내밀었다. 감동한 기관사는 언젠가 피터를 기차에 한번 태워달라는 보비의 부탁을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기관사가 소리쳤다. 기차가 출발하니 물러서라, 꼬마 친구들. 아이들은 기차가 휘어진 기찻길을 지나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꼬리 등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먼지는 나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 일반 대합실에서 다시 재미있는 광고놀이를 하려고 발걸음을 돌렸다. 아이들은 지금쯤 플랫폼에는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차역을 나서는 마지막 승객 한두 명 정도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역 문 주위에 사람들이 검은 얼룩처럼 잔뜩 몰려들어 있었다. 피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가보자! 아이들은 플랫폼을 달려갔다. 하지만 모여든 사람들 뒤에서 비에 젖은 축축한 등과 팔꿈치만 볼 수 있었다. 모두들 한꺼번에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농부처럼 생긴 남자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 같아. 피터는 깨끗이 면도한 남자의 불그레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가방을 든 젊은 남자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경찰서에 가야 할 문제 같은데요. 아니야, 병원으로 데려가야.
그때 역장의 단호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자, 물러나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이들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만든 목소리가 들렸다. 외국어였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들어봤다. 엠마 아줌마가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베도이텐, 차이텐, 빈, 진이란 독일어가 들어간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었다. 라틴어도 아니었다. 피터는 라틴어 수업을 4학기 정도 들었다. 아이들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외국어를 가장 잘 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 농부처럼 생긴 남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볼로뉴 지방에 하루 동안 머무른 적 있는 역장이 말했다. 프랑스어 같은데요? 피터가 소리쳤다. 프랑스어는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 말인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피터가 앞으로 밀려왔다. 사람들은 다시 둥글게 모여들었다. 이제 피터가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어느 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어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제야 피터는 사람들이 누구를 애워싸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한 남자였다. 그 남자가 낯선 언어를 말한 게 틀림없었다. 남자는 머리가 길고 눈이 희번덕했으며 옷차림은 처음 보는 모양이었는데 낡고 지저분했다. 남자는 손과 입술을 바르르 떨며 피터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다. 피터가 말했다. 맞아요. 프랑스어는 절대 아니에요. 농부가 말했다. 네가 프랑스어를 잘 알면 말을 한번 걸어봐. 피터는 용기를 내서 빨레이브 프롱세이? 라고 물었다. 괄호하고 프랑스어를 하시나요? 라는 뜻. 피터가 프랑스어를 어설프게 알아서 틀리게 말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듯 눈을 희번덕이며 벽에 기대어 서 있던 남자가 몸을 내밀더니 피터의 손을 잡고 많은 말을 쏟아냈다. 사람들이 다시 흠칫 놀랐다. 피터는 발음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피터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바로 이거예요. 피터는 이상하고 초라한 차림의 남자에게 여전히 두 손을 붙들린 채 사람들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게 바로 프랑스어라고요. 저 남자가 뭐라는 거냐? 피터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역장이 말했다. 자,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소 소심하고 호기심이 덜한 승객들 몇 명이 마지못해 살짝 물러섰다. 필리스와 보비가 피터에게 다가갔다. 세 아이들 모두 학교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웠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두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되던지. 피터는 낯선 남자를 보며 머리를 가로저었지만 남자의 두 손을 잡고 따뜻하게 흔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될 수 있는 한 다정하게 남자를 바라보더니 그때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잠시 머뭇거리다. 노 콩프레니? 라고 불쑥 외치고는 창피한 듯 몹시 얼굴을 붉히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노 콩프레니는 못 알아듣겠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비가 역장에게 속삭였다. 역장실로 데려가세요. 저희 엄마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요. 메이드 브리지에서 다음 열차를 타고 곧 오실 거예요. 역장이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팔을 뿌리치더니 기침을 하고 몸을 떨며 역장을 밀치려고 했다. 보비가 재빨리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아저씨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안 보이세요? 역장님이 자기를 가두려는 줄 아나 봐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농부가 말했다. 올가미에 걸린 여우눈 같구만. 보비가 말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하면
저도 프랑스어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절히 바라다 보면 여느 때는 꿈도 꾸지 못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보비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것이 있었나 보다. 남자의 쫓기는 듯한 사나운 눈을 보자 보비는 진짜로 프랑스어 몇 마디가 떠올랐다. 게다가 말로 할 수 있었다. 아땅드르 잘 들으세요? 마 메흐 파르레 프랑세 저희 엄마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누 저희는 여기까지 프랑스어로 말하던 보비가 재빨리 도움을 청했다. 친절하다가 프랑스어로 뭐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필리스가 말했다. 봉이 좋다는 뜻이잖아. 누 에드호 봉 부흐부 우리는 당신에게 좋게 해주려고 해요. 아, 너무 어렵다.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그 부전공으로 제2전공이죠. 불어를 했었는데 진짜 조금 듣다가 말았어요. 도저히 이미 그 학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불어과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완전 기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거의 듣다 말았어요. 거의 포기였죠.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읽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웃겼어요. 누 에트호 봉 부후부 이게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좀 웃기네요. 계속 읽을게요. 남자가 보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 손을 잡은 손길의 느낌과 초라한 옷소매를 어루만지는 다른 한 손의 친절한 감촉을 알아차렸다. 보비는 한쪽에 위치한 신전 같은 역장실로 남자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피터와 필리스도 뒤따랐다. 역장은 서성이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매표소 앞에서 서둘러 닫힌 노란색 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 둘씩 투덜대며 자리를 떠났다. 보비는 여전히 한 손으로는 낯선 남자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의 옷소매를 잡고 있었다. 역장이 말했다. 참 곤란하군. 기차표도 없고 어디에 가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함께 애원했다. 그때 보비가 갑자기 낯선 남자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이다. 때마침 아주 드물게도 보비의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었다. 게다가 더더욱 드물게도 손수건은 그런대로 깨끗했다. 보비는 남자를 막아선 채 손수건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건네주었다. 필리스가 말했다. 저희 엄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엄마는 프랑스어를 정말 잘해요. 역장님도 듣고 싶으실걸요? 피터가 말했다. 감옥에 갈 만한 일을 저지를 사람 같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선 딱히 어쩔 방법이 없구나. 너희 엄마가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을 믿어보겠다. 나도 이 남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고 싶구나. 문득 피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피터는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외국 우표가 절반쯤 들어있었다. 이걸 아저씨한테 보여드리자. 보비는 남자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말끔히 닦아낸 것을 보고 말했다. 좋아! 아이들은 남자에게 이탈리아 우표를 보여주며 눈썹으로 신호를 보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평범한 파란색을 띤 노르웨이 우표를 보여주었다. 남자는 다시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들이 스페인 우표를 보여주자 남자는 피터가 들고 있는 봉투를 가져가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표를 하나하나 헤집었다. 마침내 남자가 손을 쭉 뻗어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뜻으로 우표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로 러시아 우표였다.
피터가 소리쳤다. 이 아저씨는 러시아 사람이야. 누나랑 너도 알잖아. 키플링의 소설 존재했던 남자에 나오는 남자처럼 말이야. 바로 그때 메이드 브리지에서 오는 기차가 들어온다는 신호가 울렸다. 보비가 말했다. 내가 아저씨랑 있을 테니 너희들이 엄마를 모셔와. 역장이 물었다. 무섭지 않겠니? 전혀요. 보비는 성질을 가늠할 수 없는 낯선 개를 볼 때처럼 남자를 쳐다보았다. 절 해치지 않을 거죠? 보비가 남자를 보고 미소 짓자 그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묘하게 일그러진 미소였다. 남자는 이내 다시 환하게 웃어주었다. 기차가 무겁게 철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장과 피터와 필리스는 기차를 맞으러 플랫폼으로 나갔다. 그들이 엄마와 함께 역장실로 돌아왔을 때도 보비는 여전히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러시아 남자가 일어나더니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곧 엄마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자 남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점점 긴 문장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엄마 얼굴과 남자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를 내고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노여워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역장은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 네, 마음 놓으세요. 이분은 러시아 사람인데 기차표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제 생각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이분을 저희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몹시 지쳐 있거든요. 제가 내일 와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역장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꽁꽁 언 독사를 집에 데려가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엄마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분은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랍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글을 쓰신 분이에요. 저도 몇 권 읽어봤어요.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러시아 남자에게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다. 모두들 남자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역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예의 바르게 팔을 내밀었다. 엄마가 그 팔을 잡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엄마가 그를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가 말했다. 보비와 필리스는 집에 뛰어가서 거실에 불을 지피렴. 피터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고. 그러나 의사를 데리러 간 사람은 보비였다. 보비는 셔츠 차림으로 펜지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의사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싫지만 엄마가 아주 남루한 차림의 한 러시아 아저씨를 데려왔어요. 선생님의 클럽에 들만한 분 같아요. 아마 돈은 한 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차역에서 발견했어요. 의사가 주섬주섬 외투를 챙기며 물었다. 발견하다니 그 사람이 길을 잃었니? 보비가 불쑥 대답했다. 아저씨는 자기가 살아온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저희 엄마한테 들려주었어요. 엄마가 선생님이 집에 계시다면 곧장 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러시아 아저씨가 기침을 심하게 해요. 울기까지 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제발 웃지 마세요. 선생님이 러시아 아저씨를 보셨더라면 그렇게 웃지 않으실 텐데. 전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선생님은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포레스트 박사는 웃은 걸 후회했다. 보비와 의사가 새 굴뚝집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남자는 아빠가 쓰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벽난로의 목탄 불길 쪽으로 다리를 뻗은 채 엄마가 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진료를 마친 뒤 의사가 말했다. 이 남자분은 몸과 마음이 모두 심하게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이 심하긴 하지만 나을 수 있어요.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고 밤새도록 불을 지펴주세요. 엄마가 말했다. 제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야겠군요. 벽난로가 거기에만 있거든요. 엄마는 곧 행동에 옮겼다. 의사는 러시아 남자를 부축해 엄마 방 침대에 눕혔다. 엄마 방에는 커다란 검은색 짐가방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 가방이 열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벽난로에 불을 지핀 뒤 가방을 열고 남자 옷을 꺼냈다. 그러고는 방금 지핀 불가에서 옷을 따뜻하게 덮였다. 장작을 더 챙겨 들어온 보비는 러시아 남자가 입은 잠옷에 새겨진 이름과 열린 가방을 보았다. 가방에는 남자 옷들이 들어있었고 잠옷에는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빠는 옷도 챙겨가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잠옷은 새 것이었다. 보비는 피터의 생일 직전에 엄마가 그 옷을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다. 왜 아빠는 옷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보비는 살며시 방을 빠져나왔다. 가방에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보비의 심장이 거세게 콩닥거렸다. 왜 아빠는 옷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보비는 엄마가 방에서 나오자 엄마의 허리를 두 팔로 꽉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죠? 네? 어머, 아가, 아니야.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니? 저도 모르겠어요. 보비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엄마가 보여주려 하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리라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다. 엄마가 얼른 보비를 안아주었다. 가장 마지막에 들은 소식은 아빠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계신다는 거야. 언젠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생각 하지 마. 엄마는 러시아 남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딸들의 방으로 건너왔다. 엄마는 필리스 침대에서, 필리스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기로 했다. 필리스에게는 아주 즐거운 모험이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하얀 두 물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러시아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때 또 다른 하얀 물체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퀼트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흰 공작새의 꼬리처럼 이불자락을 질질 끌고 들어온 피터였다. 엄마,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잠들지 않으려고 혀까지 깨물고 있었어요. 거의 잠들 뻔했을 때 혀를 너무 세게 깨물었더니 지금까지도 아주 얼얼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길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밤은 긴 이야기를 못 해주겠구나. 너무나 피곤해. 보비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울었다는 걸 알았지만 피터와 필리스는 눈치채지 못했다. 필리스가 말했다. 그럼 하실 수 있는 만큼 길게 얘기해 주세요. 보비는 엄마의 허리를 껴안으며 바싹 다가앉았다.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거야. 저분은 훌륭한 책을 많이 쓴 러시아의 작가란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 러시아에서는 부자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감히 말할 수 없었단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 그랬다가는 감옥에 갔거든. 피터가 말했다. 그럴 리가요. 나쁜 짓을 저질러야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는 판사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거나. 영국에서는 그렇지만 러시아는 달랐어. 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책을 쓰셨어. 엄마도 그 책을 읽었단다.
선하고 친절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이지만 아저씨는 그 책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서 혼자 3년을 보내셨단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니 엄마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피터가 말했다. 엄마,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중세 종교재판 이야기 같아요. 사실이란다. 끔찍하지만 사실이야. 아저씨는 감옥에서 나온 뒤 다시 시베리아로 끌려갔대. 시베리아에서는 온갖 죄를 지은 죄수들을 사슬로 서로 묶어놓는데 죄수들은 사슬에 묶인 채 몇 날 몇 주를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구나. 죄수들 뒤에서 채찍. 그래. 감시자들은 채찍을 들고 죄수들이 지치면 마구 때렸대. 어떤 사람들은 절뚝거리며 걷고 걷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계속 채찍질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놔두고 가버렸단다. 정말 끔찍하지 않니? 아저씨는 탄광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판결을 받았대. 훌륭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대요?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 죄수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군대에 자원할 수 있었대. 그래서 아저씨도 군대에 들어갔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피터가 말했다. 비겁해요. 전쟁 중에 군대에서 도망치다니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준 나라에 빚진 게 뭐가 있겠니? 빚이 있다면 아저씨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졌겠지. 아저씨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대. 보비가 말했다. 어머나, 감옥에 있는 내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맞아. 감옥에 있는 내내 그랬겠지. 아저씨는 가족도 감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러시아에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탄광에 있을 때 몇몇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저씨 가족이 영국으로 탈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군대에서 도망친 뒤 가족을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현실적인 피터가 물었다.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안 돼요? 아니, 영국이라는 것밖에 모른대. 런던으로 가려고 여기 역에서 기차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기차표와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저씨 가족들 말이에요. 엄마도 아저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단다. 이제 필리스도 엄마의 목소리가 무척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는 저 아저씨가 몹시 불쌍한가 봐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가까스로 응이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은 조용했다. 얘들아, 하느님께 모든 죄수들과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렴. 보비가 엄마 말을 천천히 따라했다. 모든 죄수들과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요, 엄마? 그래, 모든 죄수들과 포로들에게. 모든 죄수들과 포로들에게. 감동적이면서 슬픈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분의 정체가 이렇게 위대하고 유명한, 사상을 뒤집고 싶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글을 쓴 작가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감동적인 챕터였어요. 더 읽어드리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차 이름을. 제가 중국에 살 때 저희 남편이 선물 받아왔던 좀 좋은 차인데요. 중국말로 잔뜩 써 있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검색해서 정말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 산 핫탑이라는 그 전기 티 워머거든요. 티팟 워머거든요. 뭐 커피 올려놓으셔도 되고 머그잔도 괜찮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하게 먹기에는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티팟이기 때문에 뭐 보통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나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무선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티팟 워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몇 년은 되겠죠. 근데 점점 이제 성능이 떨어지면서 아무리 제일 세게 뭐 3칸, 4칸 다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해도 그 뜨끈하게 유지하는 힘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얘는 전기 콘센트에 그냥 꽂고 사용하는 거니까 거의 뭐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전기가 있는 한은.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티팟에다가 씌우는 그 티 워머 있는 거 아시죠? 그 옷 입히는 거 이렇게 니팅으로 되어 있는 거 깨끗하게 귀엽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덮개 같은 게 있는데 티를 좀 뜨끈하게 오랜 시간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죠. 근데 그런 거를 살까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그냥 뜨끈하게 데우는 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정말 너무 날 것 그대로 디저트 타임을 갔다가 티타임을 갔다가 제가 이렇게 책을 펼쳐든 거여서 너무 날 것 그대로죠. 엊그제 친구가 놀러 오면서 사다 줬던 카페에서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쿠키고요. 얘는 진짜 제가 지금 먹다 말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릴까? 제가 잘 사용을 하는 마켓컬리에서 그녀의 빵 공장이라는 빵 봉지만 보여드릴게요. 먹던 건 제가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녀의 빵 공장이라는 그 회사 제품이고 요즘 정말 많이 유행하는 소금빵이에요. 근데 와 짭조름한 것이 맛있네요. 이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빵 공장에서 판매하는 소금빵 맛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요즘 유행하기도 하지만 배송비 3,000원 아끼려고 제가 하나 넣어봤는데 맛있네요. 잘 샀네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기차를 구한 아이들. 다음날 러시아 신사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날은 더 좋아졌고 사흘째에는 정원에 나와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아빠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해 내다 놓은 바구니 모양 의자에 앉았다. 아빠 옷은 처음엔 컸지만 엄마가 소매단과 바지단을 말아 올려 주었더니 보기 좋게 잘 맞았다. 남자의 얼굴은 더 이상 지쳐 보이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아저씨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엄마는 러시아 신사의 가족이 영국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새 굴뚝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 신문사 편집장들, 다양한 협회의 사무국장들처럼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 엄마는 글은 별로 쓰지 않고 러시아 신사 옆에 앉아 햇볕을 쬐며 교정을 봤다. 때로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고 시베리아로 끌려갔던 이 신사에게 얼마나 다정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아저씨를 향해 미소를 지어서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미소를 지나치게 자주 짓다 보면 하이에나의 미소처럼 진짜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더 이상 다정해 보이지 않고 바보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필리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필리스는 언니와 오빠를 뒤뜰로 몰래 불러냈다. 펌프와 빗물통 사이에 아이들만의 비밀 장소가 있었다. 필리스가 말을 꺼냈다.
퍽스 아저씨가 아저씨네 정원에서 처음 따는 딸기를 나한테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엄마는 역장에게 약속한 대로 러시아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기차역으로 갔다. 기차역의 매력도 흥미로운 이방인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지는 못했다. 아이들은 사흘 동안이나 기차역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에서야 기차역에 간 것이다. 아이들은 퍽스의 쌀쌀맞은 태도에 깜짝 놀라고 실망했다. 퍽스는 맨 처음에 피터가 만났던 광산과 석탄 꾸러미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던 짐꾼입니다. 아이들이 짐꾼 대기실을 뻐끔 열고 들여다보자 짐꾼 퍽스는 신문만 쳐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영광이군.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보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저씨 화나셨나 봐요. 퍽스가 거만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나 화 안 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피터는 퍽스의 쌀쌀맞은 말투가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웠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 줄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지 비밀로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곧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보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우린 아저씨한테 아무 비밀도 없어요. 비밀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들 즐거운 오후가 되기를 바란다. 퍽스는 신문을 다시 펴들고 계속 읽기 시작했다. 필리스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끔찍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심은 아니에요. 퍽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신문을 다시 접더니 다른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피터가 불쑥 말했다. 아저씨, 이건 옳지 못해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고 나서 처벌해요.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난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요, 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역장님이랑 아저씨한테 우리 집에 있는 러시아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여기 왔었잖아요. 퍽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게 말이 되냐? 숙녀분과 역장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을 것 같니? 그럼 못 들으셨어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역장님이 내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더라. 일 얘기네 벅스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너희들 중 한 명이라도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은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냐? 기차나 신호소 같은 것들이 궁금할 때 말이야. 필리스는 딸기 생각이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저씨가 모르시는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 이미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우리 퍽스 아저씨가 좀 서운하셨나 봐요. 그쵸? 듣고 싶었는데 엄마랑 역장님이 얘기할 때 거기서 쫓겨나셨고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하셨고 아이들이라도 그 뒤에라도 와서 그분이 이러이러했던 분이다. 러시아 신사분이 이런 어떤 정체의 신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좀 소외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피터가 뭐 궁금해하거나 기차에 대해서 궁금하면 알려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막둥이 우리 필리스한테는 딸기 익으면 너한테 줄게 라고 하셨었는데 본인은 아이들에게 진심이었는데 아이들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퍽스 아저씨를 찾아오는 것 같아서 서운하셨나 봐요. 그쵸? 퍽스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때 필리스가 신문을 획 낚아채더니 퍽스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우리 뽀뽀하고 화해해요. 우선 사과부터 드릴게요. 아저씨가 모르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다른 아이들도 거들었다.
마침내 퍽스도 아이들의